주요 사건 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엄단 선생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유, 애도 울었다고 하고 그러니까요. 저도 저 상황이었으면 제가 울었을 것 같기도 한데. 저도 울었을 것 같아요. 예, 영상 보시고 나도 울었겠다 싶으셨습니까? 그러니까요. 이게 뭐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예. 또 명절이다 보니까 아마 친척들이 많이 와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소음이 있었는데 예.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래 윗집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과 같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 윗집 거주자께서 머리로 코를 박아서 네. 이제 제보자한테서 이제 코피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? 그건 뭐 그냥 무조건 폭행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코피가 났는 그 물적 지금 나와 있는 제 영상에서 저렇게 보이고 있는데 예. 아무리 층간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격해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신체에 딱 부딪히면 우리가 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체의 유형력의 행사,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무조건 폭행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코피가 났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고 머리로 박으면 분명히 사람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의가 상해로도 바뀔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 또는 상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감정이 격하더라도 절대로 폭행하시면 안 된다.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영상 보시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마구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. 근데 여기 집 안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. 욕설도 나오더라고요. 요거는 어떤 뭐 죄가 성립이 될지 주거 침입죄? 지금 본 영상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바깥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싸움이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니까 예. 제일 처음에 밑에 있는 그 아랫집이 윗집에 갔다가 윗집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까 코가 부딪히고 다시 내려와서 일정 부분 조용해질 듯한데 다시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인데 예. 지금 영상 보면 이렇게 문을 때리고 있는 모습. 계속 두드리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나온다.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손괴죄가 될 수 있어요. 그다음 두 번째 두드리기만 해도 손괴죄가 그렇죠. 되나요? 왜냐하면 손괴죄라는 게 그 물건을 손상, 언닉,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거니까 제가 문이 얼마만큼 지금 닫혀져 그러니까 손괴됐는지는 모르지만 예. 문의 일부가 손괴되었다면 당연히 그건 손괴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두 번째는 욕설을 했으니까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욕적 언사로 했다 할지라도 그냥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왔는 거잖아요. 문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만약에 앵커 같으면 저때 문 열어줄 때 도르는 것까지 허용했겠어요? 아니면 문을 열어서 그냥 얼굴을 맞대는 것만 허용했겠어요? 맞대는 것만 허용했겠죠. 그렇죠. 그렇게 탁탁 집 앞에 탁 도르는 건 허용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내 공간이잖아요. 그렇죠.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고 아이들의 휴대폰 뺏는 예. 행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바로 얘기해 주세요. 휴대전화를 일단 그 제보자께서 찍는 것도 빼앗고 그래서 아이들 것까지 그 핸드폰 갖다가 다시 찍었는데 그것까지 빼앗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핸드폰을 빼앗으면 사람의 다시 저 신체에 손이 딱 닿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렇죠. 그거 폭행이죠. 그리고 그 휴대폰을 뺏는 게 휴대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손상, 언닉, 기타 휴대폰의 효용을 해야 하는 것. 즉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하는 효용을 해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 효용이 일시적 효용의 상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손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판례에 따르면 호수가 있는데 물이 들어가는 호수예요. 예. 근데 물 들어가지 못하게 호수를 이렇게 지긋하게 밟았어요.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갔죠.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발을 뗐어요. 다시 물이 들어가게 되는 이것도 일시 효용 상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손괴죄가 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막는 행동 때문에 단체의 어떤 주거 침입은 안 돼, 특수 주거 침입이 안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가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특수 혹은 주거 침입죄, 두 번째 뺏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, 그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휴대폰의 효용을 상실, 그래서 손괴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그냥 감정적으로 해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예.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참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예.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엇보다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것 네.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. 저희가 윗집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윗집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없었던 점 알려드리고요.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실 계획이시면 YTN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실 뭐 이번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. 이게 좀
불안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제일 중요한 건 층간소음. 그게 만들어지는 거는 몰라서 만들어져요. 예. 그러니까 앵커하고 저하고 정말 매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2살, 3살 아이들이 귀엽고 이러면 그 소음이 귀에 안 걸리는데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층간소음이 9시 반, 저녁 9시 반에 시작됐대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남기고 난 다음에도 그게 조용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예. 이제 여기서부터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아니 명절에 한 번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윗집에서는 이야기했고 밑집에서는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자는 거를 좀 이해해 주기 위해서 좀 조용해 달라. 이게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예.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에 만약에 명절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하루잖아요. 그러면 밑에 아랫집에 먼저 내려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소음을 줄이겠지만 혹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이해해 달라. 명절 음식 있잖아요. 그러면 전 그다음에 뭐 수육 이런 거 다 갖다 주면서 좀 이해해 주세요. 이웃 간에 좀 그렇죠. 예의로 그 정을 도리로. 예.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층간소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.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좀 특정 어떤 매번 일어나는 어떤 층간소음은 또 다른 일이지만 명절에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. 예. 같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.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. 보통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제보자의 경우에는 먼저 그 단체 채팅방에 요청을 했고 답이 없어서 이제 윗집으로 올라간 케이스인데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이게 또 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까? 그러니까 전 두 가지 꼭 한번 말씀드릴게요. 예.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지금 일부러 왜 단톡방을 만들었겠어요? 이게 면대면으로 안 소통하려고. 만나게 하려고 단톡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. 제가 앵커한테 좀 조용해 주세요. 이 말은 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예. 여기서 첫 번째, 문자는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거라서 최대한 예의를 좀 갖춰야 된다.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낼 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 보내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. 글자에. 그렇죠. 근데 아는 사람이 그 글자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. 그래서 문자 보낼 때는 좀 정중하게 보내자. 이게 1. 두 번째, 그럼에도 그 층간소음이 안 그치면 지금부터 올라가면 감정이 격해질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 전화한다든가 기타 등등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저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밑에 있는 피해자, 좀 피해자라 그럴게요. 피해가 확실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래요. 네. 신고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셔야 됩니다. 문 바깥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. 그래서 문 바깥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데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반대편은 준비가 되었을 거잖아요. 그러면 예. 혹시나 둔기가 있으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. 반드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문이 부서지는 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예. 문이 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.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주치자 방치 사건과 관련해서요. 지금 저도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 제가 짚어드렸는데 일선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가 봅니다. 그러니까 이 주치자의 이불까지 덮어주는 게 경찰의 의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불만의 글들이 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.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? 뭐 제가 사실 어제 이 일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취재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 게 저 주치자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. 예를 들어서 주치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인사불성인 상황 이러면 방금 앵커가 말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가 적용돼요. 예. 주치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은 보호 의무자고 보호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.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디에 신고해야 되겠죠? 병원에 신고해서 오세요. 이 사람 좀 위험하니까 데리고 가세요. 이게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치자 안정실이라 그래서 안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24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주치자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데 정신이 있어요. 예.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? 이러니까 내 집이 A예요. A 주소를 말을 했어요. 근데 신분증을 보니까 A 주소하고 똑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사람이 사는 게 맞잖아요. 예. 그리고 거기까지 데리고 갔어요.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데리고 갔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. 내가 집 앞에까지 왔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. 여기서는 날 놓고 가도 된다. 라고 해서 경찰관이 그 대문 앞에까지 가서 그 주치자를 뭐 대문 앞에 데려다 놓고 나왔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사불성인 그 주치자를 그
뭐라 그러죠? 주민등록증 혹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만 알고 빌라에 몇 층에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불성인 상태를 거기에 놓고 왔다. 이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불을 덮고 오느냐, 뭐 우리 국민들이 그럼 주치자를 어디까지 보호하는 그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느냐. 그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예. 한쪽에서는 전혀 인사불성인 주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제대로 된 설명도 필요하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네, 하고. 근데 그 최근에 이번 사건 말고도 그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내쫓은 네, 사건도 네. 전해지면서 좀 뭐랄까요, 질타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. 경찰이 일선에서는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. 저도 뭐 일부 경찰 분들의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. 저 시청자 여러분,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그러잖아요. 제가 뭐 수십 번 말을 했는데 지팡이는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힘들 때 그 지팡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. 예. 즉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생명과 신체를 지켜달라고 했을 때 혼자 못 지키니까 내가 지팡이를 찾는 거예요. 예. 그게 민중의 지팡이라고요. 그럼 경찰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 국민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경찰의 시선에서 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. 좀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조금만 더 국민의 시선에서 경찰이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예. 자, 마지막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지금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이 좀 눈길이 끊어서요.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가 기소가 됐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근데 이게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징역 20년이 내려진 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져서요.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? 이 사건 사실 보험 사기가 아니고 예. 아침부터 너무 죄송한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에요. 아. 이 살인 사건인데 예. 이게 2009년부터 약 10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고의 교통사고가 39건이에요. 그 중에 사망자가 3명인데 아이고야. 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령의 노인들을 탁 부딪히게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. 피해자를 고령으로 고른 예, 거예요? 고령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대 여명이 조금 짧잖아요. 아무래도. 그러니까 예. 합의가 쉽다.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저 보험을 들면 두 가지를 받잖아요. 하나는 합의 보상금, 즉 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예.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.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한 1억 7천 정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억 7,600만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5억 9천 정도, 5억 3천 정도의 그 보험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보상보험금 받잖아요. 그러면 피해자에게 조금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보상 비용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이에요. 살인 사건이고 그 노령의 그 피해자를 3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예. 이게 20년이 저는 너무 짧다라고 그러네요. 보는 거죠. 그래서 예, 살인 사건. 그렇죠. 살인 사건에 플러스 알파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보험금을 타내겠다. 옛날에는 그냥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 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일고의 가치도 없이 용서되지 않는 사건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군요.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10년 동안 이어진 범죄라고요? 네네. 피해 금액이 9천억 원이래요. 네네. 넘습니다. 네네. 근데 어떤 허점이 있길래 10년 동안 이렇게 좀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나 싶긴 합니다. 뭐 사실 이게 저도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이 있겠어? 혹시나 사고 날 수 있다. 이런 예. 생각이 있죠. 예. 그럼 사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사고 나면 보상금이라든가 그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기 위해서 이런 보험이 만들어졌는데 이 보험을 악용하는 거예요. 그러면 보험은 필요해요. 시청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걸 무하는 사람, 악용하는 사람을 잡아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런 어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보험 회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사기를 발견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예. 국가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찰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는 당연히 검찰에서도 좀 들여다봐서 서로 양기관이 합동해서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 잡아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. 피해자 지나가다가 그 어르신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 예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럼요.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예.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험 사기 적발 규모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9천억 원이 넘는 건데 총 보험 사기의 네. 금액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보험 사기로 인한 금액이
높아지면 결국에는 피해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. 네. 왜냐하면 내 보험료가 그만큼 오른다는 건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정비가 돼야 되나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뭐를 해주더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선량한 저희 같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. 예.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악질적인 사람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아까 뭐 요 사건만 치면 한 5억 3천 되거든요. 예. 10년 동안 39건 이런 걸 막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팀이 지금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을 더 늘리고 그다음 검찰과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 하시고 한 가지만 딱 더 예. 신고 나시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.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고가 나면 일단 신고해야지만 네. 보험회사에 신고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예. 특히 뭐 현금으로 합의합시다. 뭐 얼마 되는 사건이 보험 아니니까 처리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그렇게. 합시다 이러면 안 그런 된다는 무조건 거죠? 안 되니까 예. 일단 보험 드는 이유 뭐예요? 보험회사가 우리 잘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쵸. 우리를 위한 보험. 그러니까 반드시 112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신고하셔가지고 사건 처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사고가 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도 이제 공권력의 도움을 좀 받아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